안녕하세요.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받고 자랐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엄마, 팔 하나가 없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거든요. 두 분 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만나신 것도 장애인들의 모임에서 만나셨다고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를 운명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과 팔 하나가 없는 사람.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며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두 분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두 분의 아름다운 마음과는 별개로 외형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미연아, 근데 왜 너희 엄마는 다리 하나가 없어?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그냥 난 그런 거 처음 보거든. 신기해서. 사람이 다 다른 거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엄마도 그런 거야. 그래? 근데 엄청 불편하겠다. 조금 느리기는 해도 우리 엄마 음식도 잘하고 불편한 거 없어. 어린아이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에 매번 답을 하는 게 지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이상하게 보는 게 싫었기 때문에 늘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다녔어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게 생각했고 동네 어른들에게는 동정심 그리고 애틋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연이 엄마, 미연이랑 시장 가? 예. 우리 미연이가 다 컸네. 다 컸어. 엄마 부축해서 시장도 가고. 감사합니다. 어른데 어쩜 저렇게 의젓하고 야무질까? 미연이네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어. 감사합니다. 저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미소를 짓던 동네 어른들. 그러나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게 칭찬인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기나 말이야.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미연이가 양팔 양다리 다 멀쩡하게 태어난 게 다행이지. 안 그래? 아니, 내가 듣기로는 둘 다 사고가 나서 다리랑 팔을 잃은 모양이더만. 선천적인 게 아니니까 애야 뭐 문제가 있겠어? 아, 그런 거였어? 그럼 잘 만났네.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는 아주 퍼즐 마냥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몸만 좀 불편하다 뿐이지. 둘 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애를 키워. 그저 미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힘든 줄도 모를 거야. 우리 같은 사람 반성해야 해. 팔다리 멀쩡한데 2배로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9살 때부터 엄마를 도와 장을 보는 일을 도맡아 했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아무래도 오래 서 계시는 걸 힘들어하셨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의족과 의수를 한 것은 아주 나중이었어요. 당시 의족 의수 맞추는 게 비쌌고 형편이 빠듯하다 보니 할 여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목발을 짚고 다녔고 아빠는 팔 없는 쪽이 셔츠 소매를 꼭 묶고 다니셨죠. 미연아, 장 보고 나서 우리 아빠한테 잠깐 들릴까? 시장에서 과일이라도 사면 아빠 드리고 오게. 좋아. 아빠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작은 노점 가판대를 운영하셨습니다. 껌이나 과자, 물, 음료수같이 간단한 것을 팔았고 나중에는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복권 운영 자격을 취득해서 복권도 파셨죠. 그래서 어떤 날이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복권을 사가곤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아빠 가게에 손님이 많은 건 좋은 거였으니까요. 아빠, 엄마랑 미연이 왔어요. 그래?
시장 다녀온 거야? 저녁 반찬거리 할 거 사고 딸기가 좀 실하고 싼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 두고 갈 테니 좀 먹어요. 그건 무거워서 둘이 들고 갈 수 있어? 여기 바퀴 달린 거에 끌고 가면 되는데. 그래. 조심조심하고 미연이랑 들어가. 이따가 정리하고 집에 갈게. 자, 미연아. 이거 사탕 하나 가져가라. 초콜릿도 줄까? 나 사탕. 들어가요. 집에서 봐. 아빠, 이따 봐요. 안녕. 아빠의 정류장 노점 운영, 엄마의 수선집 일로 그럭저럭 세 식구 먹고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 교육비가 제일로 중요하다면서요. 나중에 대학에 가면 등록금도 내야 한다고 늘 저축하고 아끼며 사셨죠.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장래희망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연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 의사? 예전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며.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공주가 꿈이라고 했지. 에이, 그땐 아무것도 몰랐을 때고. 공주는 커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공주인 거잖아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픈 사람들 돕고 희망을 주고 하는 게 좋은 일 같아서요. 그럼 우리 미연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의사 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하잖아. 중학교 가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우리 미연이. 의대 가서 훌륭한 의사 돼야지.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미연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그때만 해도 의대에 들어가는 학비나 이런 건 많이 체감을 못했어요. 환경적인 여건이야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자격을 갖추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욕심도 많은 편이어서 무언가를 틀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짚고 이해를 해야 넘어갔습니다. 중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좀 멀리 있는 곳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 성적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게 되었죠. 미연아, 좋은 학교이기는 한데 아침에 학교 가는 것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정말 괜찮겠어? 엄마는 걱정이다. 새벽부터 네가 버스 타고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게. 거기는 멀리 있는 애들도 근처에 이사 오거나 자취 같은 거 한다던데 너처럼 통학하는 애들이 있을까? 그럼 엄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나 꼭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버스 정류장에 항상 아빠가 있잖아. 집에 올 때 아빠랑 같이 오면 되는데? 그래, 그건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했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해가 일찍 떠서 괜찮았는데 가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떠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 게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단어를 외우고 공식을 외우면서 고등학교 시절 하루하루 버리는 시간 없이 명문 고등학교인 만큼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다녔던 학교였는데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랑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등교 시간이 가까워지면 엄청 비싸 보이는 자동차들이 학교 앞에 줄지어 섰고 그 차에서 내리는 애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교복이야 똑같은 것을 입고 있지만 신발이나 가방 같은 이런 작은 소품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 정말 브랜드도 가격도 아예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누구 가방이 어디 브랜드네, 신발은 어디 거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미연아, 너 가방은 어디 거야? 그냥 가방인데? 그냥 가방이라니 브랜드가 없다는 거야?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렇구나. 그럼 소문이 틀렸나 보네. 무슨 소문? 옆반 애들이 그러던데? 너가 어디 병원 의사 딸이라고. 돈도 많고 강남 산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네가 좀 귀티나게 생겨서 그런가 보다. 애들이 다 그런 말 떠들고 다닐 때 나는 너를 유심히 관찰했지. 너 버스 타고 다니더라? 집이 멀어? 부모님이 안 데려다 주셔? 두 분 다 일하셔가지고 바쁘셔. 무슨 일 하시는데? 아빠는 가판대 운영하시고 엄마는 수선집에서 일하셔. 가판대? 그게 뭐야? 그냥 버스 정류장 옆에서 이거저거 파는 거. 그런 게 있구나. 버스를 안 타봐서 잘 몰랐어. 그래도 너 공부 잘하잖아. 너가 좋은 대학 가면 그걸 뭐라더라?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면 그게 맞겠지 뭐. 한자라도 더 외우고 공부하기 바쁜 시간,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었죠. 남들이 뭐라고 떠들건 나는 내 할 것만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전교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고 저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당연하고 온 동네의 자랑이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좋은 서울대학교 의대생이 나오다니. 경사네 경사. 개천에서 욕났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 아이고, 미연이 아빠, 미연이 엄마는 뭐 그냥 밥 한 술 안 떠도 배가 부르겠네. 응?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똑부러지고 의젓하더니 어떻게 공부까지 잘한 거야? 응? 아이고, 의젓하고 공부만 잘하나요? 심성 착해, 얼굴도 예뻐. 그냥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미연이 엄마 아빠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딸을 저렇게 키웠어? 몸도 성취하는 사람들이. 미연이 엄마 아빠 거진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게 다 미연이 공부시킬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맹무 삼천지교라던데 아주 맹자 엄마 뺨을 칠 지경이야? 맹무 삼천지교가 뭐대? 아주 맹자 엄마가 자식 교육시키려고 이사를 3번이나 갔대나 모르나. 그럼 미연이 엄마는 참으로 맹자 엄마보다 10배나 더 훌륭하네. 미연이 공부시킨다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 뭘 했어? 그냥 한 동네 쭉 살았잖아. 돈 많은 부자들 강남에 와글와글 하면서 아주 뭐 교육비에 돈을 후덜덜하게 쓴다는데 우리 미연이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갔네. 쌍문동 토박이잖아, 토박이. 뭐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는 여서 안 나왔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미연이 다니는 학교가 전국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라면서요? 그래, 여기서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미연이 통학했잖아. 맨 꼭두 새벽부터 버스 타고 3년을 내리 다녔는데. 미연이 엄마 아빠도 대단하지만 우리 미연이가 제일로 대단하네. 최고야, 최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온 동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식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고 엄마랑 아빠는 합격 기념으로 동네에 떡을 돌리셨어요. 초대라도 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마땅치가 않네요. 그래도 좋은 쌀 맡겨서 유명한 떡집에서 해온 떡이에요. 포슬포슬하면서 쫀득쫀득한 게 참 맛나더라고요.
우리 미연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 미연이 엄마. 돈을 모아서 만년필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고 고기에 과일 선물에 한동안 동네가 그렇게 다 같이 들썩이며 기뻐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 다 귀하고 감사히 생각했어요. 의대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의대 학비가 비싼데 그래도 서울대가 국립대라 그나마 다른 학교보다는 학비가 낮았어요. 대학 가서 알바하며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한사코 말렸습니다. 전국에서 공부 제일로 잘한다는 애들이 모인 곳이 서울대 의대인데 대학 공부가 얼마나 어렵겠니? 당장에 몇 푼 벌 생각으로 공부할 시간 쪼개지 말고 그냥 학업에 집중해라. 미연아, 엄마 아빠 이런 거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고 돈 모은 건데. 그래, 미연아. 엄마 수선집에서 그래도 일 오래 해서 사장님이 잘해주셔. 아버지 가판대도 요즘 얼마나 잘 되니? 왜 지난달에 2등 당첨자 나왔다고 사람들이 요새 그 복권 산다고 줄 서고 그러더라. 그거 수수료에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오며 가며 복권 사고 간식거리 하나씩 사고 손님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니? 다 잘 될 거야. 벌써부터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합격 못했을 거예요. 항상 고생하시는 두 분인데 그걸 알아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거면 됐다. 나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수능 공부도 어려웠지만 의대생이 돼서 하는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았고요. 대학 가서 신입생들 보면 놀기 바쁘다고들 하는데 고등학교 생활의 연장처럼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계속했죠. 꼭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편찮으실 때 내 손으로 책임지고 치료하고 돌봐드려야지.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대학 졸업을 했고 나이는 20대 중반. 인턴을 마친 뒤 레지던트 과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한 전공은 수학과였죠. 대학병원 인턴 때도 소아병동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 모두 안쓰럽지만 한참 뛰어놀아야 할 어린 나이에 병실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아유, 우리 의사 선생님 인제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기가 힘드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레지던트 한다면서? 수학과라고. 네, 그렇게 됐네요. 아, 참 훌륭하다. 듣자니 의사로서 돈을 번다 하면 다 피부과 성형외과 많이 간다고 하던데 수학과 그건 돈도 안 되는 거라면서 고생만 엄청 하고.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인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늘 눈에 밟혔어요. 어른들과 달리 어디가 아프다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걸 애들이 꿋꿋하게 버티는 걸 보면 그게 참 대견하고 계속 아이들 치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커져서요. 그래, 미연이 엄마 아빠의 딸다운 결정이네. 의사 선생님 힘내라고. 나중에 혹여나 우리 손주들 아프다고 하면 미연 선생님 찾아가려니까. 네, 감사해요. 레지던트 생활을 마쳤을 때 의대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선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인턴 과정을 한 뒤 개원이가 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여러 명이서 동업으로 같이 병원을 개원하기도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정말 거기까지는 재정적 여력이 되질 않았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대출을 받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월급 받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고 제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이런 저를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미연아, 정말 대학병원에 남을 거야? 이야기했잖아. 난 대학병원에서 아이들 보는 게 좋아.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병원 확장 계획을 하고 계셔. 정형외과 중심인 병원이긴 하지만 요즘엔 워낙 건물 하나에 외과, 내과, 소아과 같이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병원 소아과 의사로 들어와도 괜찮은데. 아니야, 오빠. 오빠 부모님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수학과 생각이 없으시다면 나 생각해서 오빠가 나서거나 그러지 마. 난 지금 하는 일로도 바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정말 참 의사라니까 너는. 에이, 나만 의사야? 오빠도 환자에 대한 소명의식 갖고 진심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잖아.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인턴 시절 서로 마음이 생겨 연인 관계로 발전해 쭉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힘든 때였는데 연애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지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 아예 몰랐어요. 수수한 옷차림, 차도 평범한 국산차, 구내식당에서 식사. 정말 평범해 보였거든요. 선배답게 호되게 혼낼 때는 혼내고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한방눈이 내리던 밤 병원 산책로에서 고백을 받았죠.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받아들였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선배는 어느 병원에 취업을 했다고 말해줬고 저는 레지던트를 밟는다고 했고 그렇게 물리적거리는 멀어졌지만 시간을 쪼개고 맞춰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동기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미연아, 너 정말 준수 선배님이랑 사겨? 어? 그걸 어떻게... 진짜구나! 아니 뭐야, 비밀로 한 거야? 언제부터 만난 건데? 좀 됐어. 인턴 할 때부터였나? 와, 그때면 선배 병원에 계실 땐데 어떻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또 안 들키고 연애를 다니냐? 부럽다, 부러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선배도 나도 누구한테 말하거나 그런 적 없는데 누구라고 말 못하고 누가 봤댄다? 그래? 그래. 손잡고 걸어가는 걸 봤대. 아, 지집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의사 소명에만 튼출한 줄 알았더니 은근히 실속파다 너. 챙길 거 딱 챙기고. 실속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준수 선배가 남자친구인 건 봉 잡은 거란 이야기지. 결혼 이야기는 아직 없어? 나 이제 레지던트 1년 차인데 정신없지 뭐. 야, 놓치지 말고 꼭 잡아라. 진짜 결혼까지 하면 그냥 네 인생 탄탄대로다. 의사로서도 여자로서도 그냥 최고지.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야? 준수 선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동기들 모이고 할 때 좀 껴. 맨날 바쁘다고 빠지니까 이런 걸 모르지. 그러니까 뭔데? 와, 너 아는데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면 소름인데?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걸 내가 말해도 돼? 준수 선배가 너한테 말 안 한 거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진지한 만남이라면 언젠가 말했을 거니까. 준수 선배 대대로 의사 집안 아들인 거 알아? 아버지가 병원장님이시래.
준수 선배가 이번에 취업했다는 그 병원 말이야. 아버지 병원이야. 대대로 운영해온 병원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병원장 아들이고 학벌이며 실력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당연히 그거 물려받겠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니? 진짜 부럽다. 부러워. 나도 인턴 열심히 했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한 선배 동기들 많았는데 나도 소개팅 맞선 싫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불공평해. 동기의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병원장 아들이라니. 그 병원에 취업이 됐다고 했지 그게 아버지 병원이라고는 말을 안 했고 전 정말 선배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게 된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고 말을 했더니 그냥 그게 우리의 관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레 말하려고 했다고요. 엄연히 따지면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니 애매했죠. 그래서 더더욱 그때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애인 덕본다. 애인 덕분에 돈도 없으면서 높은 페이 받고 병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었고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레지던트 후 대학병원에서 일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선배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기쁘고 감동스러웠지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도 오빠 정말 좋아해. 우리 오래 만났잖아. 그런데 막상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니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래도 괜찮은 거냐니? 오빠, 그냥 솔직히 현실적인 것만 보자.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 아니잖아. 나 지금 대학병원에 있지만 동기들이며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 몇 안 남았어. 집안 좋고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다 병원 개원해서 잘 지내고 있어. 난 그런 형편이 안 된 거고. 그런데 오빠 집은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 오빠가 나한테 말 안 하지만 오빠한테 선짜리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아. 하나같이 집안 좋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겠지. 오빠 마음이야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도 하잖아. 오빠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결혼을 찬성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지 나 그런 자신 없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믿음을 못 준 것 같다. 미안하다 미안하. 근데 나 너 사랑해. 인턴 때부터 너 만나고 내 마음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너랑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게 내 진심이야. 네가 걱정하는 거 뭔지 알아. 남들이 말하는 집안 차이, 경제력 차이. 의사니까 다들 어련히 열쇠 3개는 가진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말 나도 지겹게 들었어. 그런데 난 아니야.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걱정하지 마.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것도 맞고 내가 누린 것도 많아. 하지만 의사가 되겠다고 한 것도 내 뜻이었고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뭘 강요하거나 내 뜻을 무시하신 적이 없어. 아버지 병원에 들어간 것도 물론 아버지가 권유하시긴 했지만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건 나야. 날 조금 더 믿어주면 안 될까? 간곡하고 진심 어린 마음.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존중해 주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남자의 환경이나 배경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차이가 나질 않았더라면 그냥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차이가 난다, 봉잡았다. 뭐라고 하던 간에 갈 길을 가는 거, 그건 저에게 아주 익숙한 거였죠. 아주 오래전부터 남들의 말과 관심 지나칠 정도로 받아왔고 상처가 되는 말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상견례가 다가오니 정말 마음이 너무 떨리고 무겁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걱정이 되고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생활하며 가장 먼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은 의족과 의수를 맞춰드리는 거였습니다. 상견례 때가 다가와 두 분께 새 옷도 사드렸고 저희 부모님 역시도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수와 의족을 했지만 걸음걸이나 보이는 부분에서 티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전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러웠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좋은 분들을 알아봐 주실 거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입니다. 서로 간 인사를 하고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 시어머님의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최대한 반듯하게 거리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었고 시아버님과 악수를 하고 두 손을 맞잡았는데 한 손이 의수였으니까요. 시아버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반면 시어머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막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고 호응을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내 듣기만 하던 시어머님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급히 일어났지만 엄마를 지나쳐 서둘러 나가던 시어머님이 걸어두었던 저희 엄마의 외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외투 안에서 지갑이 툭 떨어져 펼쳐졌는데 잠시 당황한 듯 그것을 주워주고 나가려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절뚝이며 같이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진 지갑을 보던 시어머님이 순간 엄마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어떡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 엄마도 어리둥절한 채 자신을 붙잡고 매달려오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등을 토닥여주더라고요. 엄마를 끌어안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숙이 맞지? 너 경숙이 맞지? 옛날 그 순천에 살던 경숙이 맞지? 명자니? 경수가 미안해. 경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난 정말 몰랐어. 두 분은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눈물의 상견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예비 신랑도 당황해서 눈만 끔벅거리고 있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엄마, 이분을 아셔? 그날 상견례 자리는 지난날 오래 이어왔던 두 사람의 인연, 그리고 회포를 푸는 자리가 되었죠. 시어머님과 엄마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준수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었니?
엄마 어렸을 때 지방에 살았다고. 네 아빠처럼 쭉 서울에서 산 토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도 고향은 아니었어. 아버지 사업 때문에 나 태어나고 어릴 때 가게 된 곳이었지. 동네에서 경숙이를 만났어. 그곳에 갔을 때 동네 아이들이 도시 깍쟁이라고 놀리면서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거든. 경숙이는 그런 나의 유일한 친구였지. 친구가 되어주었어. 특별히 깍쟁이처럼 굴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족 따라온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와 너무 달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동네에서 반짝반짝한 고급 자동차 끌고 다니고 마당 커다랗고 운전기사 있고 가정부 있고 그런 집은 너희 집 하나였잖아. 아직도 생각난다 해. 대문이 얼마나 궁궐 같았는지, 담장은 또 얼마나 높았는지. 그런 집이면 뭐라니. 커서 소리만 울리고 얼마나 삭막하고 횡했는지. 아버지는 바쁘시고 어머니도 그곳에서 적응을 못해서 바람 쐬러 다닌다며 여행 종종 가시고. 난 그곳에 살 때 추억이라는 게 거의 없어. 그냥 경숙이 너랑 같이 다닌 것밖에는. 그렇게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친구로 지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 왔고 쭉 친하게 지냈대요. 난 거기서 중학교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리됐다고 곧 서울로 이사 갈 거라고 했었거든. 중학교 때부터는 서울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난 금방 서울로 왔을 거야.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 명자가 깍쟁이네 무슨.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친해지면 얼마나 털털하고 왈가닥기가 있었다고. 오히려 거기 오래 살았던 나보다 더 여기저기 쏘다니며 산 타러 가자, 내과 가서 놀자. 얼마나 나를 끌고 다녔는데. 산을 탔다고요? 엄마가? 그래. 그때는 멀쩡했었어,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게. 그럼 정말 그때 그랬던 게 맞구나. 난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잘 몰랐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도 나도 우리 다 어렸잖아. 그날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 서울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시골을 벗어나는구나 하며 마음이 들뜬 것 같았는데 경숙이 너랑 헤어지는 게 마냥 서운했었어. 그날따라 집에 일찍 가야 한다는 경숙이 너를 끌고 내가 여기 가자 저기 가보자 그랬지. 그렇게 동네를 한참 벗어나 멀리까지 가게 된 둘은 처음 보는 공터 같은 걸 발견했다고 해요. 경숙아, 여기 되게 넓다, 그치? 근데 저기 봐, 뭐가 잔뜩 쌓여있네? 여기에 뭐 건물 지으려고 하나 보다. 뭐가 지어질까? 글쎄, 한참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 밤에 오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황량한 곳이다 참. 우리 저기 올라가 볼까? 어디? 저기 나무 쌓여있는 곳. 왠지 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정글짐처럼 높잖아. 꼭 등반하는 느낌일 거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 동네가 보일까? 저기 가보자. 명자야, 위험해. 손 다칠 수도 있어. 넘어지면 어떡해. 에이, 나 다른 거 몰라도 운동신경 하나는 끝내준다. 나 체육 진짜 잘하잖아. 내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너 잡아줄게. 따라와. 내가 한사코 위험하다고 만류를 했는데 명자 네가
기었고 그 철근과 목재더미 쌓인 곳을 올라갔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객기였나 봐. 정말 높이 올라가서 앉아서 바람을 쐬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났거든. 14살 소녀였던 두 분. 저희 엄마의 만류에도 시어머님은 철근과 목재더미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중간중간 나.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손에 가시도 찔리는 것 같고.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또 내려갈 땐 어떻게 내려오나.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명자야, 이제 그만 내려와. 위험해. 알겠어. 저기까지 내려가서 나 이제 뛰어내린다. 비켜. 명자가 무사히 내려오는 듯 했어. 밑에서 손을 내밀었고 명자가 내 손을 잡고 힘껏 뛰어내렸지. 바로 그때였어. 중간에 썩어있던 아슬아슬하게 쌓아두었던 자재가 한순간에 우르르 쏟아진 거야. 그냥 나는 본능이었던 것 같아. 위를 보니 명자 쪽으로 뭐가 한가득 떨어지는 것 같길래 있는 힘껏 명자를 밀쳐냈어. 얘가 왜 나를 밀어제끼나.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엉덩방아를 짚고 손이 까져서 화를 내려던 찰나. 참 순식간이었어. 그 자재더미가 경숙이 쪽으로 쏟아져 버렸지. 몸을 굴려 최대한 피했지만 한쪽 다리가 그만 그대로 깔리고 말았어. 난 사실 그때의 일이 잘 기억도 안 나. 소리를 악 지르고선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너무 놀랐어. 나는 어떻게든 내 손으로 그걸 치워보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기라니 뭐가 있니. 그냥 냅다 달려서 사람들을 찾았어. 내 친구가 다쳤다고, 저기 깔렸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와서 자재들을 다 치우고 정신을 잃었던 나를 병원으로 데려간 거였어. 그럼 다리가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 눈을 뜨니 벽이 온통 하얀색인 게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알 수가 없더라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미 병원에 왔을 때 다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허벅지 밑으로 그냥 절단을 해야만 했다고. 그렇게 들었지. 병원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 그때가 방학이었지 아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다리 때문에 학교도 늦게 가게 됐어. 나는. 경수가 미안해. 어른들한테 소식 알리고 너 병원 가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왔어.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는 당시 서울서 살 집 미리 알아본다고 집에 없었고 아버지도 정리하고 떠날 시점이라 너무 바쁘셨거든.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나 때문에 경숙이가 다쳤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유야무야가 되어버렸어. 그래도 나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너 있다는 병원 물어물어 찾아갔었다. 네가 엄마나 어른들한테 다 말했을까봐, 명자 구하다가 다쳤다고 다 말했을까봐. 그때는 내가 어디 잡혀가기로 하다는 줄 알고 겁도 났었어. 미안해 경수가. 정말 바보같이. 병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다시 볼 자신이 없더라. 병실 문 앞에서 하염없이 너를 바라봤어.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너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었지.
그런 너를 바라만 보다가 그냥 내가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어. 미안해, 경수가. 나를 용서해줘. 그때 사고로 네가 다리를 잃은 건 몰랐어. 정말 그건 몰랐어. 그냥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했을 거라고. 사력 있고 따뜻한 성격의 너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경수가 이 지갑의 사진 이거 나도 아직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 사진관 가서 2장 현상해달라고 했던 사진이잖아.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나도 이거 가지고 있어, 경수가. 그래. 너 그때 졸업식에도 어머니 안 오셨다고 잔뜩 심통이 나 있었지. 여기 네 얼굴 봐라. 뾰루퉁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졸업인데 사진이나 같이 찍자고 그렇게 사진 남기길 참 잘했다. 명자야. 나는 살면서 너 원망한 적 없어? 그냥 나중에 생각하니 언젠간 다른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고. 그거 쏟아지고 나는 정신을 잃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을 거야. 다리 하나 잃은 거 그냥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그 후에 네가 떠나서 너를 못 보게 되었지만 나도 우리가 한 동네에서 같이 한 추억이 많아서 이 사진만은 어딜 가든 꼭 갖고 다녔다. 나중에 서울로 오게 되었을 때도 혹여나 우연히 지나가다 너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 혹시나 우연이라도 너를 만나면 나 다리는 잃었지만 그 뒤로도 꿋꿋하게 잘 살았다고.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낳았다고. 우리 부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의사 선생님으로 훌륭하게 키웠다고. 언젠가 너를 만나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 혹여나 마음의 짐을 갖고 살지 말라고. 그때 일어난 일이 네 탓이 아니었다고. 그 말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고 이어져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거니? 형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인 것만 같아. 그날 너를 그렇게 끌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바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올라간다고 설치지 않았더라면 네가 다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잘못했어. 응? 병원에 갔을 때 네 앞에 가서 네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야 했어. 그냥 철없고 무서운 마음에 그렇게 떠나버린 나를. 괜찮아, 명자야.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나 정말 잘 지냈어. 물론 갑자기 다리를 잃게 되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또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그렇게 우리 남편도 만나게 된 거고. 너무 다행이다.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너 다리도 그렇게 성취하는데 한평생 일을 했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딸을 서울대 나온 의사로 키운 거니? 정말 너는 너무 훌륭하다. 내가 이런 걸 다 모르고 방금 여기서도 경솔했어. 우리 남편은 사람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오히려 딸 저리 키운 게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래서 나온 건데 너를 못 알아보고 그저 몸 불편한 거 보고 속상한 마음에 그래버렸어. 이것도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도록 하자. 명자 너도 고생이 많았어. 준수군, 우리 미연이랑 오래 만났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 또 인연이 이렇게 깊었을지는 나도 몰랐네요. 장모님, 저도 오늘에야 다 들은 거지만 제가 정말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장인어른도요. 미연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의대 인턴 때부터 늘 보며 참 사람이 바르다, 성품이 반듯하다,
책임감도 강하고 정말 의사가 천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모습에 반했어요. 이렇게 오래 만났어도 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깊어집니다. 미연이와 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미연이와 저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지지와 응원, 축복을 받아 저희는 몇 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촉을 밝힐 때 시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걸어가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신부 입장도 하기 전이라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려는지 눈물을 참느라 정말 혼이 났어요. 신랑이 당당하게 입장을 하고 드디어 신부 입장. 우리 아빠 손을 잡고 입장을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던죠. 멋진 양복을 입고 아빠의 팔에 팔짱을 끼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시어머님과 저희 엄마 두 분이 너무 눈물을 흘리셔서 감동적인 결혼식을 마친 뒤 저와 남편은 시댁과 친정 중간 사이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예, 아가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바쁘지, 우리 의사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 준수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 정말 소아과 전문의로 우리 병원 들어올 생각 없는 거야? 소아과 진료도 개시할 거라고 했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 너희 시아버지께서. 네, 어머니 정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도 소아과 선생님이 부족하고 늘 대기에 진료가 너무 바쁘거든요. 물론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제가 이거는 또 교수님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버님, 어머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의사니까 모시고 싶은 거지. 네 시아버지 사람 좋아 보여도 병원 운영하는 것에서만큼은 얼마나 냉철하신데. 그런 양반께서 소아과 맡기고 싶어하는 거 보면 실력으로도 인정인데. 우리 며느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기만 하니까. 아무튼 아가니 뜻이 그렇다고 하니 시간 두고 생각해보고 경숙이랑 아참 우리 사부인이랑 어디 가까운 곳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다녀올 수가 있거든. 사돈어른 사부인 함께해서 여행 다녀오는 거 어떠니? 어머, 어머님 너무 좋아요. 저랑 남편도 시간을 내서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가 이따 집에서 보면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고 둘 다 바쁜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아가 너는 더 바쁘지? 그래도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시간 좀 맞춰볼까? 네, 어머님.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경숙이한테 내가 벌써 말했지. 아, 참. 사부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경숙이. 사부인도 나한테 명자야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돈이기 이전에 정말 친한 친구였잖아. 우리 좀 서로 편히 불러도 되지? 너 불편한 거 아니지? 전 괜찮아요, 어머니. 두 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알겠다. 바쁘지만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지내야 한다. 알겠지? 우리 집 아주머니 음식 정말 잘하시거든. 이번에도 김치 맛있게 담그고 또 반찬 많이 하셨길래 그거 내가 기사한테 부탁해서 너희 집에 가져다 주라고 했어. 살림할 시간도 없이 바쁠 텐데 먹는 것까지 어떻게 다 하겠니? 잘 챙겨 먹고 또 통화하자, 아가. 네, 어머님 들어가세요.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부모님은 너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돈댁이 세상에 또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난다. 이 말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